1950년 세계 2차 대전 중 공군 기지로 사용되던 실버스톤이 레이스 트랙으로 탈바꿈했고 첫 번째 F1 그랑프리를 개최하면서 F1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모터스포츠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버스톤은 F1에서 가장 오래된 트랙 중 하나로 2023 시즌까지 꾸준히 영국 그랑프리를 개최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명장면과 드라마틱한 레이싱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홈 그랑프리에 참가하게 된 맥라렌이 팀의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한 크롬 리버리를 공개했고 윌리엄스도 팀의 800번째 그랑프리 참가를 기념하는 새로운 리버리를 공개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두 팀 모두 각각 FP와 퀄리파잉 그리고 메인 레이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홈팬들의 응원에 보답했지만 레드불은 트랙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RB19가 가장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전승을 이어갔고 맥라렌이 1988년 세운 11연속 그랑프리 우승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시즌 6연승을 기록하면서 2013 시즌 세바스찬 베텔이 세운 9연승 기록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공개된 첫 번째 업그레이드 패키지로 상승세를 탄 맥라렌과 랜도 노리스가 다시 한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홈 그랑프리에서 의미 있는 이번 시즌 첫 포디움을 획득했고 완벽한 세이프티카 타이밍에서 이득을 본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이 홈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3등으로 포디움에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FP 세션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팀은 윌리엄스였습니다. FP1과 FP2에서 세 번째로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고 비가 내린 FP3에선 두 번째로 빠른 랩타임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윌리엄스의 차량 퍼포먼스 최고 책임자인 데이브 롭스는 세션이 끝나고 데이터를 분석해 왜 빨랐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도입한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고속 코너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킬 거라 예상했고 이번 주말에서야 진정한 성능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트랙이 매우 좁고 짧기 때문에 차량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아주 사소한 드라이버 실수로 순위가 몇 단계나 밀릴 수 있다. FP 세션에서 좋은 기록을 내면 왜 빨랐는지 이해해야 하기에 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알렉산더 알보니 퀄리파잉에서도 Q1에서 7등, Q2에서 4등, 그리고 Q3에서 8등을 기록하면서 FP 세션에서의 페이스가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알보는 매우 환상적인 주말이다. 8번 그리드를 차지한 게 실망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페이스는 좋았다. FP 세션에서는 우리가 다른 팀들보다 조금 더 트랙의 노면 상태의 변화와 바람의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먼저 적응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퀄리파잉에선 다른 팀들이 FP 세션에서 보여주지 않은 페이스를 봉인 해제하면서 당연히 순위가 밀릴 거라 예상했다. 이번 그랑프리 주말이 시작하기 전에는 15번 그리드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8등은 기대 이상의 결과다. 차가 왜 실버스톤에서 빠른지 사실은 절반만 이해하고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왜 우리가 빠른지 빨리 파악해야 한다. 다른 팀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도 있겠지만 실버스톤에서는 하드브레이킹 구간이 적기에 우리의 약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포디움에 오르면서 그간의 부진을 떨쳐낸 것 같았던 레드불의 세르히오 페레즈가 다시 한번 Q1에서 탈락하면서 충격적인 5 그랑프리 연속 Q3 진출 실패 기록을 이어나갔습니다. 페레즈는 Q1에서 나온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의 사고로 발동된 레드플래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피트를 빠져나와 피트레인에서 대기했고 예상보다 길어진 레드플래그로 인해 타이어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애매하게 웻에서 드라이로 바뀌고 있던 노면을 공략하지 못하고 Q1에서 탈락해야만 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페레즈는 레드플래그가 모두의 예상보다 길어졌기에 타이어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금요일 FP 세션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레이스 페이스도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했기에 다시 한번 그리드 후방에서 치고 올라와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획득해야만 한다. 이번 시즌 내내 애매한 노면에서 차를 컨트롤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페레즈의 Q1 탈락에 대해 레드불의 헬무트 마르코는 비가 올 확률이 있었기에 다른 팀들보다 최대한 빨리 페레즈를 트랙에 복귀시키려고 했다. 레드 플래그가 이 정도로 길어져 페레즈의 타이어 온도가 관리가 안 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페레즈는 전체적으로 퀄리파잉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매번 같은 이유로 퀄리파잉에서 부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진이 이번 시즌 처음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페레즈의 레이스 페이스는 훌륭하고 실버스톤은 충분히 추월이 가능한 트랙이기에 DRS 성능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맥라렌은 에스턴 마틴과 비슷한 사이드포드 디자인, 레드불과 흡사한 사이드포드 흡입구와 언더컷, 새로운 플로어 디자인, 사이드미러, 헤일로 페어링을 도입하면서 먼저 업그레이드를 받은 노리스가 4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영국 그랑프리를 앞두고 새로운 프런트윙, 리어 서스펜션 셋업, 그리고 브레이크 쿨링 덕트를 다시 한번 노리스에게만 적용하면서 오스트리아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퀄리파잉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노리스가 2번 그리드, 그리고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3번 그리드를 차지하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퀄리파잉 성적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노리스는 폴 포지션을 거의 따낼 뻔했다. Q1에서 1등이었고 Q2에서도 1등이었지만 Q3에선 폴 포지션과 0.2초 차이가 났다. 마지막 타임드 랩은 정말 느낌이 좋았고 무전으로 CEO인 잭 브라운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내 퍼포먼스에도 만족하지만 맥라렌이 2번과 3번 그리드를 동시에 차지했다는 게 정말 환상적인 결과다. 하지만 매번 베르스타펜이 문제다. 베르스타펜이 너무 압도적이기에 모두의 재미를 빼앗아 간다라는 농담을 추가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피아스트리는 Q1에서 탈락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Q2와 Q3에서 우리 차는 로켓 마냥 빨랐다. 실수 없이 좋은 랩을 달렸다고 느꼈다. 팀이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고 이번 그랑프리 주말 내내 두 대 차 모두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었다는 게 아주 고무적이다. 이제 메인 레이스에선 이 순위를 뺏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베르스타펜이 휠스핀을 내며 더딘 스타트를 끊었고 2번 그리드의 노리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번 코너 진입 전 베르스타펜을 추월하면서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오프닝 랩에서 좋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캅스 코너에서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수비를 해야 했고 이 틈을 타 노리스는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DRS 사용이 가능해진 세 번째 랩부터 무리해서 배터리를 써야 했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랩 웰링턴 스트레이트의 끝부분 브룩렌즈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은 노리스를 추월했고 무리 없이 노리스와의 차이를 레이스 중반까지 6초로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19번째 랩에서 페라리는 샤르를 불러들여 미디엄 타이어에서 하드로 교체했고 20번째 랩에서 사인즈도 피트인해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상위 그리드에서 유일하게 이미 다른 세션에서 사용한 소프트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29번째 랩까지 소프트 타이어를 끌고 가면서 레이스를 흔들었고 4위에서 피트인하면서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하는 좋은 작전을 수행했지만 메르세데스는 4초대의 느린 스톱타임을 기록하며 러셀은 결국 다시 한번 샤를에게 뒤처진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러셀의 소프트 타이어가 모두의 예상보다 더 긴 수명을 가져가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3등을 유지하던 피아스트리를 29번째 랩에 불러들인 맥라렌은 피아스트리를 미디엄에 하드 타이어로 교체시킵니다. 32번째 랩 웰링턴 스트레이트에서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의 차가 불에 붙으면서 리타이어했고 처음에는 VSC가 발동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풀 세이프티카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두권들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트인을 통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1등을 달리고 있던 베르스타펜과 피트인하지 않고 버틴 결과 3등으로 올라온 해밀턴은 소프트 타이어를 그리고 2등을 유지하던 노리스는 하드 타이어를 선택하면서 팀들의 작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39번째 랩에 세이프티카가 들어가면서 그린 플래그가 발동되었고 베르스타펜은 바로 노리스와의 거리를 1.2초까지 벌렸고 노리스는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해밀턴을 상대로 힘겹게 방어하면서 하드 타이어의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두 바퀴 동안 버틸 수 있게 시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레이스 마지막까지 10바퀴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밀턴의 소프트 타이어가 과열되면서 그립이 떨어졌고 노리스는 해밀턴을 DRS 사용 가능 거리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2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페라리는 2명의 드라이버를 모두 세이프티카 전에 피트인 시키면서 전혀 이득을 챙기지 못했고 윌리엄스의 알본에게 뒤처지면서 9등과 10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15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페레즈 동안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많은 이득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세이프티카로 차들의 간격이 좁아진 틈을 타 6등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바르셀로나, 오스트리아에 이어 실버스톤에서까지 에스턴 마틴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알론소가 7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팀의 홈 그랑프리에서 2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며 이번 시즌 첫 포디움을 달성한 랜도 노리스는 왜 팀이 하드 타이어를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한 팀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다. 마지막까지 왜 하드 타이어를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잘한 실수가 많았지만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버티려고 노력했다. 베르스타펜을 따라갈 순 없었지만 뒤차와도 거리를 벌렸기에 혼자 가운데에서 외롭게 긴 레이스를 펼쳐야 했다. 소프트 타이어가 더 좋은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결과에 만족한다. 피아스트리가 3등을 차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이프티카만 없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맥라렌은 풀 세이프티카가 발동되기 전 하드 타이어를 준비해놓고 있었고 세이프티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왔기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피트크루들이 갑자기 준비해놓은 하드 타이어를 소프트로 바꿔야 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타이어가 섞이는 실수가 나올 수 있었기에 하드 타이어를 노리스에게 끼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VSC 상황에선 하드 타이어를 선택해도 충분히 온도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풀 세이프티카로 변경되었고 노리스는 이미 피트로 들어온 시점에서 갑자기 하드 타이어를 치우고 소프트를 꺼낼 만큼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실버스톤의 트랙 특성상 하드 타이어가 소프트 타이어에 비해 엄청나게 온도를 올리는데 애를 먹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 4개의 코너만 무사히 통과하고 9번 코너를 지나면 온도를 올리는 건 매우 쉽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페라리는 4번과 5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피트인 타이밍과 세이프티카 발동 때문에 9등과 10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인즈는 페라리의 작전보다는 차의 문제가 더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었고 차는 다루기 까다로웠기에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 뒷바람이 불 때마다 차를 제어하는 게 힘들다. 코너를 빠져나와 직선 구간에서 스로틀을 빠르게 전개하는 게 불가능했고 하드 타이어의 그립은 좋지 않았다. 윈드 터널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주행할 때도 이 약점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부분이기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차는 바람의 방향, 노면의 상태와 온도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랩마다 0.3초에서 0.4초까지 차이가 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조금씩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차의 반응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난다. 고속 코너에서 꾸준히 부진했기에 실버스톤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힘들 거라 이미 예상했었다. 최소한 우리의 부진의 원인은 이미 파악을 했기에 약점을 빨리 커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국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설레발 징크스도 깨진 것 같습니다. 2023 시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다음 레이스는 오스트리아와 실버스톤과는 완전 다른 성향이 섞이신 헝가로링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맥라렌의 마지막 업데이트 패키지는 얼마나 더 큰 변화를 가져올지, 바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헝가리에서 페라리가 부진을 떨쳐낼 수 있을지, 페레즈가 5 그랑프리 연속 Q3 진출 실패 기록을 끊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